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이창보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 규제 완화가 중심이 되어서 제가 오늘 개인 영상정보 관련된 부분입니다만은 개인 영상정보 관련된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은 주로 규제 완화 이슈 AI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런데요.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잘 아신 것처럼 개인 영상 정보는 여러 가지 법적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 영상 정보를 어떻게 이제 AI 인공지능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우리가 이제 영상 정보를 범죄 수사랄까,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교통 관제 이런 목적으로 주로 이제 사용했다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자율주행이랄까 여러 가지 드론 또는 배달 로봇 특히 이제 안면 인식이랄까 번역 인증 이런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개인정보 이슈들 대부분 이와 같은 자율주행 드론 과정에서 쓰고 있는 개인 영상 정보는 대부분 영상 정보를 그대로 활용한다기보다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이용하거나 이제 통합 분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더 일반 개인 정보보다 좀 이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공지능 학습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 학습을 통해서 판단, 분석,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발 과정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최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가 이제 필요하고 학습 데이터의 대부분 이제 개인정보에 해당되니까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제 국내법 현재 이슈를 보시면은 국내법 현황을 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지속적으로 설치된 어떤 고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떤 고정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 영상 정보 처리기보다는 이동형 영상 정보가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또 한편으로 이제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공개 장소가 아닌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여러 가지 영상 정보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별도의 규정이 들어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15조하고 18조가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25조라는 특별 규정이 있지만은 고정 장소가 아닌 이동형 장소 또는 비공개 장소에 대해서는 특칙이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의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관리법, 항공안전법에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드론,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규제가 있는데 주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제품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몇 가지 규제들을 지금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전통적으로 이 개인 영상 정보와 관련해서는 개별법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개별법들의 어떤 이제 대부분 이제 CCTV 설치 의무 규정들인데 대부분 이것은 이제 고정된 장소에 설치된 의무가 있었고 그 외에 최근에 이제 앞 시간에서 잠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가명정보 가이드라인에 이제 보건 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보시면은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개인 영상 정보의 가명화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촬영 영상 정보, 또 체내 촬영 영상 정보, 단층 촬영 3D 이미지 정보 이런 부분들의 가명화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외에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형태들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현재 국내에.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들도 본다고 그러면 해외도 이렇게 자율주행차, 또 드론, 로봇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보고서들이 있는데 특징을 보면 대부분이 어떤 개별적인 법률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나 해설 보고서 형태로 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내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부분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영상 정보와 관련된 이슈가 뭔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의 경우에 이제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5조와 18조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제 그 개인 정보가 실제로 개인 영상 정보가 정부 주체적으로 제3자의 영상 정보를 이제 우리가 수집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요. 이런 우리는 15조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뒤에도 이제 제가 표를 넣어놨습니다만은 개인정보로 수집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 제3자의 서비스 제공자도 서비스 제공 받는 자도 아닌 임의의 제3자의 영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이 법을 해석하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그 자체가 그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있죠. 또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성능 개선이나 안전 확보. AI는 필히 이제 성능 개선이 들어가고 이제 안전 확보가 필요하는데 이와 같은 명분으로 이제 비식별 개인 영상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수집 보관 이용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제 쓰는 것과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쓰는 경우가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운전자 이제 졸음 방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개발되죠.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것을 이제 필수 정보로 해가지고 수집 이용할 것이 가능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수입 IoT 기기, 자동차를 포함한 IoT 기기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수입차들은 플랫폼을 해외에 두고 있습니다. 해외에 두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이제 수입 IoT 기기들한 개인 정보가 해외 또는 뭐 클라우드에 저장됐을 경우 글로벌 클라우드에 저장됐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되죠. 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3자의 정보를 제3자의 개인 영상 정보를 과연 해외로 이전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이슈로서는 개인 영상 정보의 어떤 투명성 부족입니다. 투명성. 영상정보, 이동형 영상정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누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수집했는지 그 목적도 알기가 어려워요. 그냥 이동하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제 경고음을 내라고 하고 있는데 경고음을 낸다고 해서 이게 사생활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이제 IoT 기기들이 뭐 서류를 낸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은 이것을 정보 주체가 그걸 피할 수가 있는가? 피했을 때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촬영을 중단할 수가 있나? 촬영을 중단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뒤에서 살펴볼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과연 AI 환경에서의 이동형 영상기기의 그 지침이 될 수가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이제 여러 가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와 관련해서 주로 앞에서는 제가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근로 환경에서의 문제가 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근로자들 동의만 받으면은 다 지금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특히 CCTV 영상정보 같은 경우는 노동 감시수사대로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악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공개된 장소에서는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은 비공개 장소에서는 CCTV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건물에 가보시면은 CCTV 영상정보 설치 장소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영상정보 처리 기기들은 아주 소형으로 돼 있고 색깔도 이제 대부분 주변 색깔하고 비슷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은 CCTV 감시가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비공개 장소에서는 아예 내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 자체도 잘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현관이랄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장소에 설치된 또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 기기들을 징계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가? 우리나라 지금 판례들은 상당히 너그럽게 해석해가지고 징계 목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것들을 다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판례가.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가 발생되냐면은 결국은 이와 같은 어떤 남용된 이용이 그 AI랄까 인공지능을 위해서 하는 전체적인 사용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선량한 이용까지도 부담스럽게 생각하게는 그런 사회적 환경을 만든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개선과 관련된 이슈를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등과 관련해서는 우선
AI에서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수집 단계에서의 문제가 가장 법적 근거가 있느냐? 아예 우리는 지금 근거가 없으니까요. 15조에. 그런데 이제 그 전 단계를 넘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쳐두고 우선 이미 적법하게 수집 보관 중인 정보라는 전제하에서, 개인 영상 정보라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이제 가명화해서 제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개정법에는 가명 정보는 통계 작성이랄까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하는데, 문제는 AI 트레이닝이 과연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연구에 해당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에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트레이닝이 과연 과학적 연구에 해당되느냐?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예 법의 정의를 기술 개발과 실증 등등을 위해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일단 기술 개발이나 실증에는 포함될 것 같고, 트레이닝이 과학적 방법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법하게 수집 보관 중인 개인 영상 정보라는 전제하에서 개인 영상 정보를 로데이터로 상태로 이용이 가능할 것인가. 많은 기술 개발하신 분들이 이 부분을 원하는 거죠. 가명 정보를 가지고서는 도대체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따라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의 고민은 우리뿐만 하고 있는 고민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부 이제 국가들이 개인정보가 이 보호가 철저하지 않는 국가들이 그냥 로데이터 가지고 다 이제 학습 데이터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그 길을 터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런 나라들을 좀 따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개인의 어떤 이 사생활 침해까지 이제 우리가 포기하면서 기술 발전을 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다만 이 경우에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런데 가명화와 익명화라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준 자체가 가명화밖에 없죠, 사실상. 그래서 보건 데이터 가이드라인에서도 가명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명화 방법으로는 AI를 제대로 개척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좀 더 유연한 방식의 어떤 비식별 조치가 허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가명화에는 다른 부분들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규제 개선 차원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비스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 영상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않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앞에서 개발 단계가 아니고 이미 인공지능이 이제 개발돼서 실제 서비스 단계에서 그럼 계속 뒷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이제 정보들을 수집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자기 학습을 하는 것이죠. 자기 이제 성능을 개선하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돌아다니면서 수집된 정보들을, 그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실시간 이용하는 경우와 저장했다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건데, 설령이 이제 즉시 이제 삭제하거나 비식별 조치 않고 이것을 이제 계속 이용하는 경우, 또 즉시 삭제하거나 비식별 조치 했다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그것을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내 15조에 해당되는 수집 활동이 되는 것이냐, 수집 이용 활동이 되는 것이냐. 그러면은 AI가 자기 스스로의 학습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제 지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그 부분은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이 아닌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다만 이제 그 부분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번째로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 영상 정보를 로데이터 상태로 이용할 수 없다면은 비식별 조치에서 실시간 자기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아까 이제 지금까지는 가명정보 논의로 이제 주로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가명정보 예에 15조의 3항과 17조의 4항에 이제 유럽에서 말하는 양립성 규정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의 재처리, 추가 처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 처리는 우선 알고리즘의 학습 목표가,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제 학습 자체가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재처리도 허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동의받지 않고. 우리 법에서는 이제 네 가지 요건을 하고 있는데,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 또는 정보 주체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여부, 감형 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감형 또는 암호화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감형 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GDPR의 방식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와. 그래서 이 목적 관련성을 너무 강조하지만 않는다고 그러면은 AI에 관련된 문제의 상당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 15조 3항과 17조 4항에 따라 가지고 양립성 규정으로 해결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저는 생각을, 그래서 그런 산업계의 수요와 법의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밖에 이제 이슈 5로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개인 영상 정보를 수집해서 분쟁 해결이랄까 증거 확보 목적 또는 사고 원인 분석 목적으로 이제 보관 유용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15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급박한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한다거나 또 이제 그런 경우는 최소한의 정보의 범위 내에서 수집 보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분쟁 해결, 증거 확보 등 목적의 사고 원인 분석 목적으로 개인 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정당한 이익이랄까, 아까 말씀드린 양협성 테스트에 어느 정도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그러면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현행법상 서비스 이용 주체 이외에 제3자의 개인 영상 정보를 수집 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딱 제한되어 있죠. 우리는 지금 제3자, 그러니까 정보 이용자가 아닌 길거리에 있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법적 근거가 없어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정보 주체를 정부 주체라고 잘못 써놨는데요. 정부 주체의 동의랄까, 계약 체결 및 이행 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급박한 생명 신체, 개인정보 처리가 정당한 이익,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형 방법이랄까 양립성 규정 외에는 현행법상으로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개된 장소가 아닌 이제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다수가 이제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 있어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출입 통제랄까, 안면 인식 이런 부분들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에 지금 CCTV 설치가 이 공개된 장소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적법 불법인지 여부를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CCTV 영상 정보 쓰고 있는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 공개된 장소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우리 법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도로교통법상에 이제 공개된 장소의 개념을 그대로 판례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회에 나가 있는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된 장소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라 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이제 국회에 나가 있거나 정부가 준비 중인 법안이 우선 이제 금년도 1월 6일 날 정부가 이렇게 개인정보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서는 크게 보면은 5가지 형태의 이제 개정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그 개념을 정의를 신설하고, 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적법 처리 기준을 신설하고, 세 번째로는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표시 의무를, 그러니까 뭐 촬영 소리를 표시한다가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네 번째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촬영 사실 사후 고지에 관련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적법 처리 기준을 현재보다 좀 확대하는 이런 5가지의 주요 이제 이슈가 있고요. 그에 지금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한 3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입법 법안은 약간 정부안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정부안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늘 소개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부안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 정의를 신설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고정형 영상정보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의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동형 영상정보의 기기에 대해서 정의를 추가로 하고 있다. 그래서 휴대용, 착용용, 부착형, 내장형,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정의가 추가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의 적법 처리 기준이 신설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5조 2라는 것을 이제 신설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개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를 운영하여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조 제1항 각호, 이것은 원래부터 허용이 됐던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2호와 3호를 신설해서 2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정보 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 해가지고 어떤 경우냐면은 촬영 사실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주체가 촬영 거부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또 그 정보 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그 개인 영상 정보 처리기를 업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예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이제 반대로 해석한다고 그러면은 그 이후 경우는 다 이제 영상정보 처리가 가능한데, 그러면은 정보 주체가 왜 그 어떤 사람이 업무 목적, 자기 업무 목적으로 개인 영상 정보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촬영을 거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지, 그 법적 근거가 과연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오히려 기존의 법 해석대로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영상 정보를 이제 서비스 제공에서 영상 정보를 활용하고 즉시 이것을 삭제하거나 비식별 조치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정보 주체한테 굳이 내가 그 거부권을 행사라고 하는 거 있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허용해 두면 이와 같은 영상 정보를 언제 어디까지 이제 이용이 가능하고 보관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15조는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촬영 사실 표시 의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은 그냥 모르게 촬영하면은 정보 주체 사생활이 침해되니까 법에서는 불빛이나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렸다고 해서 정보 주체의 권리가 보호되나? 우선 더 기본적인 문제는 그와 같은 어떤 불빛, 소리, 안내판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한가? 저는 그 자체가 이제 상당히 기술 발전에 제한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그런 것들을 표시한다고 해서 정보 주체한테 의미 있는 제도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주체가 거부할 수도 없는데, 사실상 또 이제 사진 영상 이 제도는 원래 우리가 이제 개인이 어떤 이제 업무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일반 그 휴대카메라랄까 이런 쪽에서 원래 이제 다른 나라에서 있는 제도인데, 그때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 시에 소리를 나게 해라,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여기다 이제 차용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촬영했을 때는 누가 거부를 하면 사진을 안 찍으면 돼요. 그런데 AI나 영상기기 같은 경우는 누가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해서 촬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촬영하고 있는데 나 거부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지를 해야 되나요? 중지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영상정보 처리기가 불가피한 경우 영상정보를 허용하되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 시 삭제를 한다거나 비식별 조치하도록.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식별 조치는 가명화 플러스 가명화보다 더 유연한 방법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GDPR이나 이제 일본 같은 데서 허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가명화나 임명화를 말한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한 비식별 조치는 가명화 플러스 좀 더 유연한 보호 조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촬영 사실 후 사후 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고지를 해야 되는데, 알려야 되는데, 영상정보 촬영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를 못하면 이것을 이제 사후에 고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사후 고지도 사실상 이게 정보 주체의 권리로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개인한테 일일이 개별적으로 알려주면 그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된 것은 개인한테 알려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내가 촬영된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 계속 내 정보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명하나 그 어떤 비식별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제도인가에 대해서 좀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제 고정형 영상 정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 25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정형 영상 정보는 5가지 목적을 정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목적으로만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6호를 만들어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일지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제 그 고정형 영상정보로 기기를 처리를 좀 활용해야 한다는 부분들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로 수집된 정보들을 AI에 좀 활용을 해보자, 이런 주장들이 계속 많았어요. 그럼 AI 활용한다는 방법은 지금 이제 개정법에 따르면은 가명화를 하게 되면은 지금도 이용할 수가 있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이제 그 가명화를 하면은 현행법상. 그런데 이제 그 단순히 통계 목적이나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화만 한다 그러면은 특별히 6호가 필요 없을 것이고, 여기서 6호가 의미를 가지려고 그러면은 AI 학습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AI 학습을 인정한다는 것은 가명화 플러스 가명화보다는 좀 더 진전된, 완화된 유연한 방식의 비식별 조치가 이제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해야만이 제6호가 의미를 가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저는 이제 이 가명 정보, 그 개인 영상 정보 관련된 이제 개별법 논의, 국회도 지금 가 있습니다만은, 개별법을 만들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규제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은 저는 그 개별법 만드는 것에 찬성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개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대부분 다 규제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지만은,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대부분 결국은 그 법은 규제법으로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상정보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앞에서 제가 계속 이제 가명정보 양립성 규정을 계속 이제 대비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왔는데, 현행법의 합리적인 해석으로도 상당 부분 다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정법 신설의 목적을 보면은 크게 보면 한 네 가지가 있어요.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으로 이것을 쓰고 싶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인공지능 학습에 직접 수집을 하겠다.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인공지능 트레이닝에 이걸 쓰겠다. 학습에 쓰겠다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 이제 분쟁의 해결 목적으로 쓰겠다. 네 번째로 이제 증거 확보 목적이랄까, 이런 어떤 개별적인 상황에서의 목적, 이런 부분을 이제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 규정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 무조건 가명정보 했다고 해서 데이터가 다 활용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양립성 규정이랄까,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보호 또는 정당한 이익, 또는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은, 예를 들면 각각의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각각의, 대부분 이제 유럽은 그런 방식이죠. 각각의 개별법에서 한두 조항 정도를 이제 좀 더 완화시킨다거나 보완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냥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실제로 정보조치 이익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규제만은 만드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개정안 같은 경우에 IoT 그 개인정보 처리자 또는 IoT 제조자, 수입자한테 또 다른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발전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만약에 이제 진짜로 어떤 이 현재의 해석으로 좀 어렵다, 유연한 해석으로도 어렵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그 개인정보보호법 내에 하나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제 영상정보 인공지능이 길거리에 가는 것 자체가 그게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길가에 가서 서비스를 돌아다니면서 이동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두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인공지능들이 돌아다니면서 개인 영상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 제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기계 학습으로 이용하고, 또 이게 실시간 이용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백한 예외 규정을 두면은 오히려 지금의 어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AI 지능을 위한 온시 데이터를 AI 개발이랄까 학습에 이용했을 때는 저작권 자체를 이제 면제해주고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체 개인정보 이용, 그러니까 제3자 제공하는 게 아니고 자체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목적의 이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와 같은 현행법의 어떤 그 합리적인 해석 내지는 좀 더 현행법의
그 계정 보안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지금 현재 업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거기에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면은 정보 주체의 그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 AI 활용에 한쪽으로는 터지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은 그 부분이 더 산업에 큰 제약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자분으로서는 스프링 클라우드의 송영기 대표님, 오토노머스 A2G 한지영 대표님,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조용혁 센터장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스프링 클라우드의 송영기 대표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스프링 클라우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송영기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이 교수님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들과 또 현재 이제 기술 개발과 관련돼서 이제 자율주행 쪽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진짜 많이 필요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도전해야 되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간 자율주행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센서 정보도 필요하고 데이터 분석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좀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뭐 여러 이제 분야가 있겠지만 저희는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 정보가 실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지적할 사항인데요. 개인의 식별을 위한 정보보다는 어떤 보행자의 안전이나 또 보행자의 어떤 군집에 대한 특성들 또 행동에 대한 어떤 패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개인에 대한 식별이 필요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은 기존에 있는 어떤 법체계에 대해서 이제 동의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이런 자율주행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어떻게 동의를 구할 것인가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지하는 것과 실제 어떤 특정 개인이 개인의 정보들을 관리할 어떤 방법 또 실제 동의를 구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일을 이렇게 데이터를 하더라도 실제 수집에 대해서 어떤 동의 절차를 구할 수 있을 것인지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자율주행은 초기의 어떤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기술이 성숙했다기보다는 아직도 해야 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규제나 또 여러 가지 개인 정보로 인해서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자칫 외국 기업에 비해서 저희 국내 기업들이 차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미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많은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성숙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특별하게 다른 어떤 규제를 만든다면 그런 행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좀 이야기가 됐지만 외국에 이제 특히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 로봇 택시 같은 걸 하기 위해서 10,000대 이상의 지금 차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정부나 이런 쪽에서 사실 그런 국가에서는 지금 이런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서 국내 기업이나 또 이런 일을 하는 여러 스테이크홀더들한테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들이 그런 자료를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 GDPR도 앞에 이야기했지만 이런 어떤 좀 큰 틀 내에서 국가 간의 협력 또는 어떤 타 국가에서 활용에 대한 거를 좀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15년 전에 그 바이오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의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문 인식과 관련된 일들을 했는데 사실 그때도 우리나라 여건에 지문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그때 첨예하게 이야기됐었는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본인 인증하고 하면서 굉장히 쏙 들어가 버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자율주행은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의 어떤 식별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저희가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게 대중화되기까지는 많은 또 저희 기술적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려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이제 일본에서 원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저작권법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외국에서 데이터를 사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실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여건에 맞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개인정보도 보호가 돼야 되지만 또 산업의 발전이나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나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노머스 A2G 대표 한지영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현재 전국에 뭐 1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하면서 다양한 실증도 하고 있고 기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송영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지 않고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수집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AI 학습을 통해서 기능을 점점 육성시키는 과정 중에 있고요. 이 과정이 뭐 향후 10년 이상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사실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뭐 법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런 법이 뭐 개정되고 제정되기 위해서 이런 법적인 학문 연구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기술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좀 실질적인 단계의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를 베이스로 해서 실제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자율주행차를 전국에 10대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차를 실제 도로에서 운영을 하려면 자동차법, 자율주행차 안전운행요건 아까 교수님께서 자료를 하나 띄워주셨는데 그 법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법에는 자율주행차에는 주변을 인지하기 위한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와 같은 센서를 장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자율주행차를 운영을 하려면 주변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집하지 않으면 자율주행차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정해진 법에 의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이 개인정보법이 담긴 이 데이터. 저희는 이제 일반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다 보면 어떤 데이터를 취득이 되냐면 주변 차량의 차량 번호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얼굴들이 다 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담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는데 현행 법상으로 하면은 비식별화 작업을 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차 한 대가 1시간 동안 주행을 하면서 취득되는 데이터량이 약 6에서 7테라바이트입니다. 1시간이죠. 하루에 8시간 한다고 하면은 50테라 이상의 데이터가 쌓이고 그게 10대라고 하면은 500테라의 데이터가 쌓입니다. 갈수록 그 차 대수는 늘어날 텐데요. 그럼 이 하루에 500테라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 이걸 언제 다 비식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비식별화를 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비식별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써보면 이 비식별화율이 100%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뭐 99%도 잘 안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비식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용인할 것이냐? 이 비식별화의 비식별화율을 몇 프로라는 기준을 정해줄 것이냐? 아니면 정부에서 공인된 비식별화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그거를 제공해 줘야지만 믿고 쓰지 어떤 거는 비식별화율이 99%고 어떤 거는 비식별화율이 95%고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아무리 비식별화 프로그램을 돌려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식별화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AI 기능 개발에서 제약적인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단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는 교차로 부분에서 이제 사고가 제일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교차로를 지날 때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 방향을 보고
이 사람이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진입을 할 것인지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이 이제 예측과 판단을 하는데요. 이 얼굴을 비식별화를 해버리면 이 사람의 시선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로 안쪽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인도 안쪽으로 들어갈 것인지의 판단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비식별화를 한 후에 개발을 해버리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뭐 저희는 더 많은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법과 관련된 그 개정이라든지 제정을 할 때는 조금은 이렇게 좀 필드에서 현업에서 이와 관련된 법에 저촉받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 행해지고 있는 이 개발자들이라든지 사용되는 그 필드의 이야기가 좀 많이 반영이 되어서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 조용혁입니다. 예, 주최 측을 대신해서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발표와 토론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토론을 하게 되면서 그 발제자분께서 개인 영상 정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자율주행차 쪽으로 좀 많은 관심이 가진 것 같아서 그 부분 저도 좀 말씀드리고 이 부분 개인 영상 정보에 대한 그 규제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고려할 점을 조금 한마디만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앞서서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다른 자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 안타깝지만 그 사회문화 수준이나 뭐 인권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준으로 삼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결국 이게 결국 다 사회적 비용일 것 같긴 합니다만 또 다른 또 보호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또 그 규제 수준을 고려할 때 설계를 하고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관리법에서 영상정보 규정을 이제 두고 있는데 이 임시운행에 지금 한정돼 있습니다. 임시운행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있는 거죠. 일반 상용화에 관한 규정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일반 상용화를 염두에 둔 법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별도의 이제 그 자율주행차의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양 법에서 다 그 영상정보 처리를 다루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저장이라든지 어떤 요건들을 기술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단일한 입법 체계가 현재는 없고 그건 뭐 우리가 다 공지의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입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행법 체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거다, 적합할 것이다라는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 전체적인 그림에서 그런 동의를 하면서 근데 개별적인 영역에서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특수한 사례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동형, 뭐 예를 들어서 자율차라고 한다고 하면 자율차가 단독으로 주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양자에 있어서 혹시 우려될 수 있는 개인 영상 정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도는 달라지죠. 그리고 처리의 방식도 달라지고. 그렇다고 하면 각각에 있어서의 규제의 방식도 달라져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블랙박스 달고 다니는 것과 크게 어떤 침해 우려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히 이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기가 그 어떠한 그 순간적으로 수집을 해서 아주 일시적으로 처리를 하고 삭제되는 경우와 이 정보를 수집해서 보관하고 분석하는 경우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이때 있어서 위험의 정도라든지 규제의 필요성이나 이것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아주 큰 중요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인 운영 목적과 연구 개발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명확한 그 차이점을 염두에 둔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일반 차가 다니면서 이 차가 정지하느냐 계속 주행할 것이냐
그 판단보다는 사실은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얼굴이 방향을 지우지 않고 어느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지 그런 걸 어떻게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보관하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비식별화에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오히려 그 문제점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술이 개발돼서 개인 영상 정보 처리에 대한 기술이 좀 더 발달하고 알고리즘을 고도화된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길을 가는 보행자들의 정보는 바로 대상으로서 인식한 다음에 즉시 삭제가 가능할 겁니다. 굳이 비식별화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삭제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비식별화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규제나 요건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비용 면에서도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자율차를 이제 사람을 인식하고 그런 그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어느 해인가 인식이 뚝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김밥이라고 불렸던 검은색 롱 패딩이 유행하니까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럼 그것도 인식을 시키는 연습을 또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식별화나 이런 과정이 아니라 가지고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외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예외를 근데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처리자를 그러면 거기에 알맞는 합당한 수준의 절차와 요건과 규제가 별도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자율차의 운전자 내지 운행자 탑승하고 어떤 운행을 지배하는 자겠죠. 하고 옆에 가는 동승자 하고 또 길가에 가는 보행자는 어떤 위험성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한 4가지 정도의 구분을 갖고 각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눠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4가지 기준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검토해야 되거나 규제 설계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수준은 좀 더 많은 수준이 갈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산업 발전과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균형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른 토론자분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최소한 연구개발 목적에 있어서는 얼굴을 블러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그 비식별화보다는 예외적인 처리를 허용을 할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요건과 절차 등의 자격 같은 거를 좀 마련해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균형점을 찾는 데 있어서 저는 양쪽이 다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제 역시도 최소화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보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처리도 역시 최소화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양쪽에 대한 경계심을 모두 갖고 있을 때만이 규정적인 규제 설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간단히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영혁 센터장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제가 또 이 개인 영상 정보에 관련된 집안 이슈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실시간 그 질문창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분 질문만 선정해서 좀 오늘 발제자분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앙대학교의 김민아 선생님께서 이창범 교수님의 발제에서 입사 시 동의를 근거로 근로지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사실상 노동감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입사 시 등을 근거로 정보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은근히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의 토론자분들의 말씀과 이 실시간 질문상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발제자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동안에도 동의 만능주의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힘의 불균형이 있는, 그러니까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서도 동의만 받으면 그것이 유효한 것으로 봐가지고 지금 다 실제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판례상으로도 허용이 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EU 같은 경우는 동의가 순수하게 자발적인 것, 힘의 균형의 상태에서 진짜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동의 자체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런 판례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법적 제재가 없는지 여쭤보셨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근천법에 이제 이런 감시장치를 설치할 때는 근로자 대피하고 협의회라는 규정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협의에만 그치는 것이고, 그래서 제재 장치는 지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가 이 CCTV가 남용되고 있는 부분이 차량에 이제 우리가 시내버스에 설치가 되어 있죠, CCTV가. 그러면 그걸 이제 운전자의 징계 목적으로는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U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절대 허용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그 회사 건물에 출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인포메이션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이제 근무를 태만히 한다는 이유로 동의를 받아가지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래 CCTV 설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징계 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엄격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업주 내지는 사용자의 좀 친화적으로 법을 해석하기 때문에 CCTV들이 좀 남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 분 토론 제가 잘 들었고 특별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할 말씀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개인 영상 정보와 관련해서는 크게 봐서 세 가지 형태의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습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요, 영상 정보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아까 이제 조영욱 센터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데이터를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있고 또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가 수집되는 정보들이 있죠. 실시간 수집 이후에 이제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거 목적이나 이제 그 안전 목적으로 블랙박스 형태의 정보,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실시간 정보, 블랙박스 정보,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나누어서 이제 규제의 수준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규제의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명화나 익명화와 가지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현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제 업계와 이제 이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의 견해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업계에서는 그냥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은 무슨 소리냐, 익명화나 가명화를 해야지. 그런데 그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의견 주장을 중립화시키지 않고서는 사실상 저는 AI 발전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우리 좀 이제 우리 법의 15조 3항과 17조 4항에 있는 이제 양립성 규정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하거나 보완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허용을 하면은 그 중간에서 안전성도 확보하면서 AI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습 데이터, 실시간 스트림, 또 여러 가지 블랙박스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서 첫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